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촬영 장소 배경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것은 도시기본계획 2020과 2030의 차이점입니다. 최근에 이제 도시기본계획, 도시의 특광시군의 장기발전 종합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인데,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던 2020 도시기본계획이 있었고, 이건 이제 많이 분석해봤어요. 근데 최근엔 다시 2030 도시기본계획이 나오고 있어서, 또는 2035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것들 지자체별로 나오는 것들을 몇 가지를 쭉 보니까 특색이 있습니다. 일단은 2030이 좀 먼저 나오는 지자체들은 정비사업들이 좀 약한데요. 정비사업이 강한 데들은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신법에 맞춰서 적용시키려고 보니까 2030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이 나온 데들이 이제 어디냐면 파주 또는 뭐 안성 이런 식으로 정비사업이 많이 없는 데들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많이 승인받아 내놓고 있는데, 이런 2020과 2030에 대한 차이점을 보면 재밌는 것이 7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7가지 특색을 나오면 여러분이 특강시군에 투자를 할 때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될 게 정확히 보이는데요. 일단 이런 7가지 특성에 대해서 첫 번째는 시가와 예정용지에 대한 어떤 배정 비율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계획관리적이나 녹지지역의 벌크형으로 굉장히 큰 시가와 예정지를 지정했는데, 최근에는 지자체가 이런 데를 다 제척시키고 개발제한구역이나 일부 소규모 도시지역 인접지역에 아주 소규모 그런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얘기를 바꾸고 있어요. 시가 예정지가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있던 것들이 다 제척돼서 없어지고 100이라는 숫자의 시가 예정지가 10로 나눠져서 아주 소규모로 10군데 나눠서 스며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데가 어디고 이런 데가 왜 이렇게 되는가, 이거를 전략적으로 연구한다면 굉장히 우수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구계획에서 인구를 무작위적으로 양적으로 증가시킨 게 아니라 질적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인구가 30만 도시가 60만을 받는다 뭐 이런 것만 나왔는데, 최근에 도시기본계획은 인구계획이 있다면 자연적 증가 외에 사회적 증가, 그리고 특색이 외국인 증가. 여러분, 이런 외국인 증가 요소를 두고 있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다 외국인 증가를 두는데, 이런 외국인 증가 요인이 어떤 쪽에서 오고 있는가, 이것들이 그 도시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더 깊게 공부한다면 외국인이 증가되는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질적인 변화의 외국인 증가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도시기본계획이 일단 선계획을 잡으면 이게 독립변수고, 나머지 여러 가지가 종속변수로 나왔지만 이번 2030에 보면 기본계획이 절대 독립변수가 아닙니다. 다른 국가의 부분별 계획에 영향을 받은 그 독립변수들이 있으면 그 영향을 받고 기본계획이 어떻게 해요? 제자리를 다시 한번 다 정립하는 그런 개념으로 옮겨오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뭐 광역도시계획권, 개발제한법, 이런 여러 가지 법규의 내용을 맞춰서 부분별 계획에 반영이 된, 지자체별로 반영이 된 이런 종속변수의 성향을 갖는다는 게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개발제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소규모 단절 토지가 있으면 이런 얘기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다 흡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저희 본원에서도 한번 요거 시크릿 강의를 했었죠. 여러분, 이거 도시기본계획과 개발자격 해제 관한 역학구조를 딱 이해하면 깜짝 놀랄만한 신규 투자에 아주 FM제로 100% 적중률을 갖는 그런 투자의 노하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네 번째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도시기본계획이 결국은 국가교통망계획이랑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로계획이나 철도계획이 있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앞으로 이쪽에 토지이용계획이나 인구 배정계획을 받게 될 때, 즉 우리는 인구를 50만 도시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거를 특강시군에서 올려더라도 상위 기관에서 인정을 쉽게 안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하는 기관들이 어디니까, 이게 이제 도로나 철도망 계획들이 혜택을 받는 지역이 이런 배정 수치를 높게 갖는다는 게 특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다섯 번째 특성이 되고, 재밌는 것은 이제 이 도시기본계획에서 갖게 되는 새로운 어떤 방향 제시가 뭐냐면, 선계획 후개발이니까 계획된 지역을 개발하라, 이런 개념이 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게 지구단위 총량제라는 게 등장을 해요. 지구단위를 총량으로 정해서 이렇게 배정된 판에서 여러분들이 지구단위를 딱 해서 들어와서 개발권을 발휘한다는 시가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지구단위 총량제를 줬는데 총량이 다 끝났다, 그러면 개발의 후보지가 있었던 지역은 총량제가 끝나는 순간 개발 후보지에서 제척되면서 개발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2030 도시기본계획의 특색이죠.
정리해볼까요? 시가 예정용지의 배정들이 많이 달라졌다. 두 번째는 외국인 계획들이 들어갔고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성향을 갖는서 도시의 특성이 달라진다. 세 번째는 도시기본계획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배열해서 지금은 국가의 부분별 계획의 종속변수에 다시 선계획에 대한 독립변수로 변환되더라.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법률들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나오면서 어떤 내용이 많이 바뀐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도로나 철도 계획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도로 철도 계획이 배정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지구단위 총량계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다면 어때요? 도시에 대한 선계획 후개발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잡고 향후 10년 동안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확한 길목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했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본원에서 도시기본계획 분석반 등의 수업을 할 때 여러분이 꼭 수업에 등록을 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돈 내도 아깝지 않은 강의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투자의 기본 정석이 되는 강의니까 기억해 주십시오.